일단 발표자분 중에 원 교수님께 여쭤볼 말씀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는 티브라프 있는 마이크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발표하실 때, 질문하실 때 먼저 본인 소개하시고 이제 소설을 소개하시고 그다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강대학교 박수준 교수입니다. 박기현입니다. 선생님 오늘 강의 중에 특히 언급하셨지만은 1에서 네 번째 강의하고 다르게 이 4차 산업에 대한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걸 상당히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고 이 4차 산업 자체가 문화적 산업이고 그다음에 인간 욕구를 능력으로 한다는 문학적 관점에서 설명해 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기본적인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접근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의를 참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이제 의문이 든 한 가지가 있는데요. 선생님 PPT 중에서 마슬로의 인간 욕구의 피라미드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맨 밑에 있는 게 보면 동물적 욕구에 대한 것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이제 선생님께서 욕구하고 자본의 문제로서 분석을 해주셨는데 가상현실에 있어 가지고 과연 동물적 욕구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것이 실현 가능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어서 여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완벽한 가상세계라고 한다면 현실과 구분이 되지 않는 세계가 가장 완벽한 어떤 가상세계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만약에 그와 같은 완벽한 가상세계가 구현됐다고 한다면 현실에 있는 내가 가상세계 속에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고 그 쌀로 밥을 지어서 내가 배부르게 먹었을 때 현실에 있는 내 자신이 배가 부러질 수 있는가 하는 아주 단순하지만은 이런 것들조차도 과연 가상세계의 구현이 완벽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전제가 완벽한 세계의 현실과 구분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안 한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좀 황당하지만 죄송합니다. 정말로 답을 하시기 되는데요. 여기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발표할 때보다 더 떨리네요. 이제 뭐 얄팍한 지식이 금방 드러날 것 같고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은 중요한 문제죠. 첫 번째 제기하신 문제 가상현실이 현실과 똑같은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만약에 가상현실이 지금 기술적인 측면에서 현실과 만약에 똑같다면 우리는 가상현실을 필요로 하지 않겠죠. 똑같은데 드디어 가상현실을 경험할 모티브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기술적으로 현실에서의 모든 것을 가상현실에서 그대로 행하고 또 느낄 수가 있는가? 이게 더 하시는 저도 확실히 이 목소리가 훨씬 더 저한테도 좀 어떠세요? 네, 조금 더 그래도 부드럽죠? 네. 답도 그럼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문제. 순전히 그냥 기술적인 측면입니다. 결국 우리가 현실 세계에 살고 있다, 나는 여기에 존재한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데카르트가 얘기했듯이 감각을 완전히 떠나서 그냥 사고만으로서 나는
사고하니까, 나는 생각하니까 나는 존재한다. 그럼 완전히 그 논리학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볼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많은 인지심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래, 인간이 지금 네가 그 자리에 있는 현실의 너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존재하는 걸 느끼는 거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감각 기반, 즉 오감이라고 그러죠.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에너지를 우리가 일관성 있게 처리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그게 그 유명한 그 학자 J.J. 깁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마 그 인지과학 분야에서는 이제 세계 최고의 성과가 알려져 있을 거예요.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보고 또 듣고 또 피부로 터치해서 이 감각하고 또 냄새를 맡고 또 혀로 그 느끼고 그 오감을 완벽하게 그런 기술적으로 그냥 아예 그냥 대체를 해버리자. 그러면은 현실과 같겠는가? 아마 거의 99%는 아마 현실과 같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눈으로 보는 영상, 이거는 완벽하게 가짜 영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지금 거의 아마 한 90%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가능합니다. 그걸 어떻게 보여주는 게 좋으냐는 그 기술적인 문제 남아 있지만 가능합니다. 사운드, 소리. 우리는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 얼마나 먼데 있는지, 무슨 소리인지 우리는 알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귀는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귀로 우리는 3차원에서 일어나는 사운드를 완벽하게 인식을 해요. 그럼 우리 귀 대신에 두 개의 마이크를, 두 개의 스피커를 귀에다가 장착함으로써 완벽하게 재현해낼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해요. 그 다음에 피부에 닿는 문제예요. 내가 상대방을 한번 치고 또 내가 그 걸었을 때 발에서 느낌, 또 내 이성 친구의 얼굴을 만졌을 때 그 부드러운 터치, 이런 것들을 재생해낼 수 있는가? 이거는 시각이나 그 다음에 이 사운드보다는 훨씬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제가 볼 때 그 목표를 100이라고 하면, 인간과 똑같은 것을 100이라고 하면 아마 지금 한 30 정도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들 연구하고 있고 저는 그것도 가능하려고 봐요. 이 두 개가 남는데 후각하고 미각이 남습니다. 후각의 문제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은가? 어떻게 보면 후각은 영상이나 그 다음에 소리보다 더 쉽지 않을까? 영상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다음에 그 소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근데 후각은 비교적 단순하죠. 더 쉽지 않을까? 근데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은 영상은 주파수를 변동함으로써 전자파의 주파수를 바꿈으로써 영상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어요. 사운드도 소리의 파형이기 때문에, 음파기 때문에 파형을 조작함으로써 완벽한 사운드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후각은요, 소위 얘기하는 이 주파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알기를 빨강은 주파수가 750이고 파랑은 800이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주파수를 조정하면은 온갖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소리도 주파수를 조정하면은 부드러운 소리, 격한 소리, 높은 소리, 낮은 소리 다 만들어냅니다. 근데 문제는 후각은 주파수가 없어요. 이게 짜다, 이게 냄새는 그렇습니다. 이게 향기로워, 이게 악취가 나,
이게 주파수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화학작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에게 가짜로 화학 프로세스의 기계가 있고 그 기계에서 후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개발 중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화학 프로세스는 100%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후각은 못 만들어낸다. 즉 따라서 인간을 위한 가상현실은 후각면으로 볼 때 인간을 위한 가상현실보다는 아마 강아지를 위한 가상현실이 훨씬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강아지는 후각이 발달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 물어보신 게 미각이에요. 자, 나의 씹는 느낌, 먹었을 때의 포만감, 짜고 맵고 시고, 이거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일부는 가능할 겁니다. 우리 왜냐하면은 우리 입안에 그 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그 미각을 자극하는 부분이 어딘지를 알기 때문에 그거는 전기적으로 자극하면은 마치 짠 음식을 먹는지 매운 걸 먹는지 달콤한 걸 먹는지는 가능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 그걸 먹었을 때 포만감을 느끼겠는가? 그건 어렵죠. 그거는 실질적으로 위에다가 적절한 무게감을 줘야 그것이 포만감을 느끼고 또 실제로 우리 거기서 에너지를 우리가 충당하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내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어요. 결국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우리의 오감은 우리의 각종 감각기관에서 신호를 받아들이지만 그 신호를 다 모아서 프로세스하는 것은 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뇌를 직접 자극하는 겁니다. 다만 아직은 뇌 어디에 어떤 부분을 자극해야 포만감을 느끼고 어떤 부분을 자극해야 실현당했을 때 아픔을 느끼고 어떤 부분을 자극해야 또 그 기쁨을 느끼고 아직 잘 몰라요. 완벽하게 모르지만 그거는 뇌과학이 발전하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상현실에 이거 순전히 제가 과학적으로만 보는 겁니다. 가장 궁극적인 가상현실의 인터페이스는 사람의 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보시면 매트릭스 영화나 이런 영화들 보시면 좀 디스토피아적인 그러한 상황이 발생해요. 그 경우에는 소수의 독재자 혹은 로봇이 인간을 조정을 합니다. 그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인간의 그 뇌에 직접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여기에 인간의 뇌에 그 자극을 줘가지고 마치 배고파도 배부르냐 또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고 있느냐 그렇게 느끼게끔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뇌를 자극시켜 가지고 지금 배불러 이렇게 느끼게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렇게 느낀다고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죽겠죠. 그죠? 실제로 에너지는 하나도 들어오는 것이 없으니까 배고픔은 모르지만 결국은 에너지 고갈로 사망하게 되겠죠. 이 정도가 아마 현재 기술로서 할 수 있는 지금 전체적인 어떤 그 청사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 질문 소개하셔서.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의 지혜정이라고 합니다. 선생님하기 정말 잘 들었고요. 아까 그 석보람 예그에서의 그 명상 체험을 이렇게 그대로 가상현실에서 구현하실 수 있다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공간, 특정 공간에 그 상황을 구현하는 거는 뭐 가능할 것 같긴 한데 혹시 그 개개인 그 체험을 그대로 수용할까 경험할 수 있는 그것까지 가능한 건지 특정 공간에 가지 않나요? 그런 구체적 설명을 좀
지금 현재 가능한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지금은 제가 석굴암을 예를 들었는데 그냥 석굴암 예를 그냥 계속하죠. 그것이 근데 석굴암이 아니고 어떤 장소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것처럼 일단 그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게 핵심일 것 같아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가? 석굴암과 똑같은 그 아우라를 느낄 수 있게끔 분위기를 제공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가장 싸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사면, 그다음에 천장까지 다 컴퓨터 화면으로 채우는 방법일 거예요. 그리고 그 컴퓨터 화면에는 마치 내가 석굴암에 들어갔을 때 보는 광경과 똑같은 그 영상을 그대로 채워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정도가 지금 제일 싸게 또 제일 쉽게 또 그 대중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일 거예요. 네. 물론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다 하게 되면 아까 5강을 자극시켰듯이 다른 것도 역시 또 동원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현재 그 스마트폰이나 이용해서 그거를 구현하는 것이 쉽지는 않나요? 스마트폰으로는 아마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거는 사실 지금 현재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20년 전에 30년 전에 가상현실이라는 개념이 처음 대중들한테 알려졌을 때 산업계에서 즉각적으로 이게 가상현실입니다 라고 내놓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컴퓨터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전까지의 컴퓨터 게임은 평면적인 게임이었어요. 네, 평면적에서 이렇게 저기 그 쥐를 쫓아가고 뭐 이런 그 평면에서 그 팩맨 게임 뭐 그런 게임이었는데 가상현실이라고 이런 게임은 뭐냐면 그게 아니고 상창한 공간에서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막 미로를 다니면서 물리치고 뭘 찾고 뭐 그런 게임이었거든요. 그건 기본적으로 그 게임을 하는데 게임 캐릭터가 남이 아니고 내가 되는 거죠. 그게 1990년대에 처음으로 나온 소위 얘기하는 가상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도 그걸 가상현실이라고 안 불러요. 지금은 그냥 게임입니다. 그냥 뭐 슈팅 게임, 뭐 드라이빙 게임 뭐 이렇게 불러요. 똑같은 이유로 지금 현재 그 산업계에서 볼 때 가상현실이라고 지금 나오는 것들은 사실은 개념적으로 볼 때 또 기술적으로 볼 때도 가상현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알파고 인공지능 아닙니다. 쇼킹하게 들리시겠지만 인공지능 아니에요. 산업계에서 얘기하는 개념과 과학기술계에서 얘기하는 개념은 매우 틀립니다. 따라서 지금 그 스마트폰 어떤 장치에 스마트폰을 끼고 혹은 끼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면 360도를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스마트폰의 화면 속의 세계가 현실 세계가 아닌 가상 세계임은 확실해요. 그러나 실제로 내가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그 세계에 내가 실제로 몰입했다라고 생각은 안 들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물론 크게 볼 때는 다 가상 세계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볼 때는 그것은 가상현실이라고 부르기는 아직 멀다. 왜? 나는 그 세계에 살고 있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드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알파고 얘기 잠깐 나왔는데 물론 알파고 AI다. 아까 제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역시 그 답은 뭘 지능이라고 보느냐에 따릅니다. 핵심은
인공지능 앞에 인공이 붙었잖아요. 인공이 지능을 수식하는 단어죠. 그러면 가짜로 만들어낸 지능이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바둑 두는 프로그램이 그러면 지능을 가졌는가? 사실 아무도 몰라요. 왜 모르냐? 지능이 뭔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아직 과학적으로 이것이 지능입니다 하고 지능의 법칙을 만들어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역시 현실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와 마찬가지로 동양 철학, 서양 철학에서 지난 3000년 동안 고민한 문제고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입니다. 다만 인공지능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아직은 아니다. 왜?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알파고가요 바둑을 두다가 어느 날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계속 바둑만 둬야 돼. 나 이제부터 다른 일 좀 할래. 이제부터 내가 그림을 그려볼까? 아니면 이제 바둑 상대할 만한 사람이 이제 이 세상에 없으니 나는 이제 여생을 편히 쉬겠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절대 안 돼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건 그래요. 저도 처음 대학원에 들어가가지고 처음 인공지능을 했어요. 그때 교수님 물어봤던 숙제가 뭐냐면은 야 바둑은 어려우니 간단한 오목 두는 프로그램 한번 짜봐라. 오목과 바둑의 차이가 뭘까요? 우선 기술적으로 볼 때 가지수가 많아요. 그렇죠? 오목의 경우에는 저 사람이 이렇게 뒀으니까 나는 어디를 둘까 할 때 가지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럼 모든 가지수를 미리 다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가지수가 기껏해야 1000개 넘지 않을 거예요. 바둑은 어마어마해요. 그죠? 우주에 있는 모든 모래알 수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 모든 가지수를 계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겠다. 그런 건 불가능하죠. 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게 막판까지 갔을 때 모든 가지수는 우주의 모래알 수보다 더 많으니 이거는 안 되고 한 100만 개 정도 해보자 하는 거예요. 100만 개 정도 가지수를 한번 생각해보자. 근데 예전 같으면 100만 개의 가지수를 계산해보는데 아마 한 며칠 걸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컴퓨터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한 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수백 대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그 각각의 컴퓨터가 하나하나가 수백만 개라고 다 합친 것이 수억 개의 가지수를 해가지고 올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 메커니즘으로 볼 때 그걸 지능이라고 보세요? 아마 대부분은 빠른 컴퓨터라고 볼 겁니다. 다만 이건 있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지능이 뭔지 밝혀내지 못한 상황에서 알파고의 행동을 나는 그거 지능이라고 보겠다. 왜? 결과적으로 나타내는 건 이 속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인간에 못지않게 혹은 인간보다 더 바둑을 잘 두니 나는 이건 지능이 있다고 보겠다. 그럼 할 말 없는 거예요. 지능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이 지능이 있느냐, 이게 인공지능이냐 아니냐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고 지능이 무엇이냐에 대한 답이 없으므로 지능이 무엇이냐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이건 지능이 있다, 이건 지능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걸 왜 인공지능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시초가 있을 거야. 네네. 가상현실도 좀 너무 도발적이죠? 네, 정말 좀 부담돼요. 인공지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항상 처음에 한 분야를 개척하는 사람은 당연히 본인의 새로운 자기가 개척한 분야가 뜨길 바라죠. 하이라이트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그래서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그 혼자일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 같이 연구한 그 그룹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1965년에 1960년대 초에 20대 젊은이들이 10명이 모였어요. 그 20대 젊은이들이 그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의 대학원생들 혹은 대학 박사를 막 받은 연구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기성학자들의 대항을 했어요. 여름에 한 호텔에 모여가지고 값싼 호텔에 모여서 산꼭대기에 있는 호텔에 모여가지고 논의를 시작을 했어요. 자, 컴퓨터 프로그램이 마치 지능을 가진 것처럼 이걸 프로그램을 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럼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들끼리 워크숍을 한 끝에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인간과 같은 지능을 갖는 것처럼 보이는 컴퓨터를 연구를 하겠다. 그리고 이 분야를 인공지능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기계가 인간 혹은 동물과 같은 그러한 그 결과를 그 보이는 분야는 인공지능만이 아니었어요.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지능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은 그때 그들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해서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불렀고 그들이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에 인공지능의 연구를 주도를 해왔습니다. 근데 어느 것이나 마찬가지로 그 분야가 대중들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죠? 그때는 죽습니다. 모든 테크놀로지는 그래왔어요. 그리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한동안 잊혀졌다가 또 올라오고 그럽니다. 역시 인공지능도 처음 그러다가 한 10년 되니까 그 당시엔 그랬어요. 야! 이 똑똑한 애들이 지능을 갖는 컴퓨터를 만들겠대.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앞으로 50년 후에는 인간과 같은 지능을 가진 컴퓨터가 나올 거다라고 확신에 차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 사람들은 믿었는데 그렇게 될 조짐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할 때 뭐 하겠냐? 인공지능 할래요. 왜 죽은 거 하느냐?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지능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프로그램에서 되겠어? 따라서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그 대신 인간의 뇌를 봐라. 인간의 뇌는 수십억 개의 뇌세포들이 있다. 그 뇌세포 하나하나가 다 컴퓨터 역할을 한다. 그리고 뇌세포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도 아주 작은 컴퓨터들을 수백 개, 수천 개 연결을 시키자. 그리고 그것들을 가르치자. 그러면 저절로 지능이 생겨날 거야. 그게 신경회로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죽고 신경회로망은 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훈련이 잘 돼요. 사진을 보여주고 이게 누구야? 라고 이제 가르쳐주면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옆모습을 봐도 그 사람을 얘기를 해요. 야, 이게 갈 길이야. 근데 역시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죽었습니다. 지금은 왜 알파고가 뜨느냐? 지금은 프로그램만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신경망도 아니고 그것도 더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더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지금 그
구글에서 하고 있잖아요. 구글이라는 큰 회사에서 하고 있죠. 그게 그 회사가 알파고도 만들어냈어요. 그 다음에 자동 번역도 해줍니다. 여러분들 한국어로 하면은 영어로 처음 나와요. 스마트폰 그 앱도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기 들고 다니면 다 됩니다. 지능이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바둑을 잘 두기 위해서 누가 고생을 했을까요? 그 가지 숫자, 경우의 가지수를 다 제공한 건 누굴까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원했던 원치 않았던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는 전 세계의 최고의 바둑 기사들이 게임을 한 기보드를 다 긁어 모아서 입력을 시켰습니다. 그게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고의 실력을 가진 알파고가 만들어졌어요. 자동 번역도 마찬가지예요. 기계가 생각을 해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라고 했는데 저게 정말 사랑하는 걸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동안 여러 컴퓨터로 대화한 것,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럴 거야, 이해를 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대화를 찾아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고생은 누가 했죠? 우리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그 인공지능은 물론 거기도 프로그램도 들어가고 하지만 핵심은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데이터와 어마어마한 그 준비 작업과 노력이죠. 이어서 질문,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발표할 분들 가운데 질문 일단 발표하는 나누기 때문에 일단 그 다음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달마클레지에 있는 강영철입니다. 교수님 뜻깊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질문하고 싶은 거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인데요. 저는 다른 종류의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항상 이제 평소에 그 동물과 인간의 감각 차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거를 그 인간과 다른 동물의 감각을 이제 재현하는 게 가상현실에서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좋아하는 동물이 부엉이인데 부엉이 같은 경우에 소리를 이제 인간보다 더 정밀하게 3차원으로 인식을 해서 30m 떨어진 어두운 데서도 정확하게 쥐를 잘 부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부엉이 귀가 한쪽은 그 눈 위에 달려있고 한쪽은 눈 아래 달려가지고 소리를 3차원으로 인식을 하면서 정밀하게 3차원으로 이 세상을 구성하는 게 이제 가능한 동물인데 혹시 이제 가상현실 같은 아까 HMD 기기 같은 거를 써서 그런 부분을 실제로 부엉이가 이제 소리를 인식하는 것처럼 3차원으로 인식하는 게 기술적으로 앞으로 향후에라도 가능할지 이게 혹시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다른 한 가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수십 년 전부터 가상현실을 연구하고 계신 교수님께 듣고 싶은 질문인데 그 최근에도 이제 철학적인 논의에서 이 세상이 전체가 다 가상현실이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보여주신 플라톤에 관한 얘기도 결국은 그런 얘기고 구체적으로는 3차원이라고 자체가 다 허구고 실제로 2차원의 세계가 이렇게 현실로 반영이 된 게 투영된 게 그냥 이 허구적으로 투영된 가상 세계가 그냥 3차원이다라는 철학적으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논의가 나올 때 세상이 가상현실이 아닐까 아까 이제 영화 매트릭스처럼 얘기가 나올 때 오랜 세월 가상현실을 연구해온 교수님께서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감상이 드시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첫 번째에 대한 답은 굉장히 기술적인 질문이고요. 그 기술적인 답은 간단합니다. 그건 100% 가능합니다. 단 조건은 뭐냐 하면은 그 부엉이가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지각을 하는 그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그 분석할 수 있으면, 찾아낼 수 있으면 부엉이와 같이 재현하는 것은 좀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나는 가상현실의 장점이 그거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부엉이 혹은 고양이 혹은 뭐 어떤 동물이라도 그들의 그 지각 또 감각기관의 역할 이런 것들을 다 알아낼 수 있으면 거꾸로 그것을 재현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는 오늘 부엉이가 될래 하고 그 가상현실 시스템에 들어가서 마치 부엉이가 세상을 인지하듯이 내가 부엉이처럼 내 그 세상을 내가 한번 볼 수가 있겠죠.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 철학적인 문제고 그거의 답은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다 데카르트 같은 유명한 철학자도 결국은 잘 모르겠다. 이것이 현실인지 가상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나는 존재한다. 그다음에 나는 생각할 수 있다. 그 두 가지는 확실하다. 근데 그 사람도 그랬어요. 내가 존재한다, 고로 생각한다라고는 안 했어요. 실제 그 두 개는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는 확실하다. 라고 그걸로 그냥 만족했습니다. 그 두 개의 명제를 가지고 실제로 세상을 재구성을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설사 가상세계라도 우리가 서로 지금 공유하고 있고 또 우리 각자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이 가상세계라도 의미는 있겠죠. 왜? 우리가 있으니까요. 여기 정 스님도 계시고 또 김 교수님도 계시고 또 제 처도 있고 하니까 만약에 이게 가상세계라면 고 여기서 제가 벗어날 수 있더라도 별로 벗어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왜? 여기에 가장 의미가 있는 세계니까요. 그렇죠? 어느 날 여기서 부모님께서 실제 세계로 돌아간다 하는 그걸 도리어 아마 아쉬워할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 승가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소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흥미있는 주제고요. 뭐 전에부터도 계속 이렇게 이런 주제나 정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는데 오늘 나름 정리되는 것 같아서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까지 몇 주 동안에 진행되어 왔던 뭐 IoT라든지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스마트시티 뭐 이런 부분들을 뭐 마지막에 이제 그 하이브리드라는 그런 키워드를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것 같아서 또 하나 오늘 뭔가 얻고 가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간단한 질문 두 가지만 드릴게요. 근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최근에 그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놀라운 정도여서 이해 불가능한 수준의 어떤 그런 게 있어서 두려울 정도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말씀이신지 공감이 가긴 하는데 그 아까 그 알파고 설명하는 그런 내용 속에서 그런 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단순 계산만 고도의 단순 계산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어느 일정 시점에 이르러서 그 버그를 유발을 당하거나 스스로 유발을 시켜서 어떻게 반성적으로 한다 그럴까요? 일종의 이제 프로그램 내에서 버그일 수 있는데 그게 발생하면 어떤 그런 형태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이해 불가능한 상황이 돌연히 발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여쭈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또 VR에 대해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또 지금까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인공지능도 그렇고 그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결국에는 인간 활동 영역의 확장이라든지 인식 영역의 확장으로 가는데 이제 그 어떤 목표가 있고 낚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VR 주제를 보면 이게 의도적으로 인간의 오감이라든지 감각기관을 의도적으로 왜곡시키거나 착시 현상이나 착각 현상을 이제 유발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최종적으로 근거의 인터페이스가 이제 인간의 뇌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러한 형태의 기술 발전은 궁극적으로 인간 활동을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거꾸로 이제 인간 내면 속으로 오히려 좀 자폐적인 현상을 띠지 않을까. 이게 과연 궁극적인 의미에서 애초에 운영된 기술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래서
끊임없이 욕망으로 약간 투사시키는 그런 반복된 기술의 발전이 이 기술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디스토피아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 해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 한번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 두 질문, 첫 번째가 이론상 불가능한 건가? 이론상 불가능한지 아닌지를 아직 모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의식의 문제거든요. 의식의 문제인데 과연 인공적으로 어떤 소프트웨어가 의식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는 지난 20년 동안 격렬하게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인공지능 학자들이라도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견이 틀려요. 또 이 문제는 또 철학 이슈이기 때문에 철학자들도 또 두 배로 나눠가지고 굉장히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단적으로 얘기해주는 그 스토리가 뭐냐면 중국어 번역방이에요. 중국어 번역방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의 그 방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작은 기계들이 또 작은 사람들이 거기서 막 일을 해요. 그 중국어 방에 들어오는 건 뭐냐면 카드 한 장만 들어와요. 카드에 뭐냐면은 이거 그 중국어로 그 문장 하나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 중국어 방에서는 그 카드를 받아가지고 막 작업을 해요. 막 작업을 해서 그 카드를 보고 작업을 해가지고 출력으로 영어를 내줘요. 그러면 이제 묻는 거죠. 자, 완벽하게 중국어를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러면 그 방에 있는 어느 누구 하나라도 저 중국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는가? 그럼 아무도 그 문장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번역을 한 거 아닌가? 그렇다면 그것은 지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그게 아니야. 그게 그 중국어 방에 있는 어느 누구 하나라도 그 인식을 한다고 해서 그게 의식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방 전체라는 게 하나의 의식으로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두 가지 그 이 딜레마에서 아직은 못 빠져나왔어요. 아직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과학적으로도 못 빠져나왔습니다. 즉 우리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어느 날 갑자기 혹은 우리가 만든 로봇이 어느 날 갑자기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자아를 가질 수 있고 갑자기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할 것인가. 그건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영원히 풀리지도 않는 숙제일 수도 있어요. 어떤 수학자는 그럽니다. 수학에서 굉장히 현대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하나 20세기에 했어요. 20세기의 대단한 쾌거입니다. 그게 뭐냐? 이 세상에는 풀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이건 엄청난 얘기입니다. 왜? 아무리 앞으로 컴퓨터가 발전을 하더라도 더 빠르고 더 크고 온갖 종류의 우리가 모르는 컴퓨터가 발전을 하더라도 그 컴퓨터로 풀 수 없는 세상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소름 끼치는 건 뭐냐면 그러면 그 풀 수 없는 문제가 이 세상에 몇 개나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몇 개나 있을 걸로 보세요. 한 개? 두 개? 10개? 수학적으로 증명된 거는 이 세상에 우리가 인류로서 절대 풀 수 없는 문제는 무한대다. 이게 증명된 거예요. 뭐 얘기가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자, 수학이라고 하는 굉장히 수학자는요 과학자를 보기를 저건 장사꾼으로 봐요. 과학자는 또 기술자 보기를 장사꾼으로 봅니다.
그런 수학자들이 볼 때, 왜냐? 수학은 제일 엄격한 학문이거든요. 근데 수학에 구멍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인공지능에 이제 원용을 합니다. 자, 봐라. 수학에서도 구멍이 있고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듯이 이 지능으로 넘어갔어도 자아가 뭔지 또 그 인공지능이 뭔지를 지능으로서 해결할 수 있고 프로그램으로서 지능을 하는 그 해결하는 그거는 궁극적으로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비유가 우선 첫 번째 그 비유가 맞아야죠. 그 비유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건 좀 아무도 몰라요. 다만 그냥 우리는 어렴풋하게 진정을 할 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컴퓨터는 지능을 가질 수 없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만약에 된다면 인간의 고유함은 다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냥 기계에 불과해요. 근데 기계에는 저는 자아를 가지고 없을 뿐더러 기계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의 종교를 만들까요? 그들의 부족한 점을 채우려고 그들만의 신앙을 만들어낼까요? 아닐 겁니다. 저는 그 점이 절대로 기계가 인간을 넘을 수 없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금 기술 VR의 발전 자체가 예. 기술의 통행일 수 있지 않을까 궁극적으로요. 네. 기술의 발전은 사회 발전과 같이 하지 않죠. 그거는 그 철학자들도 벌써 오래전부터 그것을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뭐 이런 그 얘기를 했어요. 그 기술은 인간의 행복과 연결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했고, 또 어떤 사람은 기술의 발전에 불과하다. 근데 그 말은 맞아요. 왜냐하면 순전히 기술적으로 볼 때 이제까지 못했던 것을 보편 타당성 있게 할 수 있으면 발전이거든요. 예전에 못했던 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기술과 예술은 틀립니다. 예술은 똑같은 것을 다시 재현이 안 됩니다. 그러나 기술은 똑같은 것을 재현해낼 수 있지 않으면 기술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보편 타당성 있게 예전에 못했던 것을 할 수 있으면 기술의 발전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의 발전이냐 혹은 더 행복이냐 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또 역시 많은 사회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은 그 점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인가? 그래서 아까 제 말도 그겁니다. 결국은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 굉장히 나갈 수 있고, 결국 근데 그것을 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술의 주인은 우리가 되겠죠. 동작 캠퍼스 국영부에 있는 수련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강의 잘 듣고요. 지금 막 선생님께서 하신 질문하고 연계해서 여쭤보고 싶은 질문인데 가까이 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그 가상현실을 그 시대의 사회가 욕망하는, 욕구하는 것에 대한 최신 기술을 사용한 유형이다 라고 이야기하셨고, 그 전제 안에 지금 그 4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을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인간의 동료를 기계로 도입한다. 그 다음에, 기계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기계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아웃사이더 이렇게 네 종류로 나누셨습니다. 네 종류로 나누시고 난 뒤에 전체 논조에서 보면 대단히 디스토피아적인데 결론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아주 낙관적인 하이브리드 형 세계라고 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마지막 부분 말씀을 듣고 났는데 계속 궁금한 게 강의를 하시는 중에 내용들은 약간 전망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론은 낙관을 내놓으셔서 혹시 거기에 생기 개인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가지고 있는 낙관적 가능성을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시고 있는 게 있으시다면 그것도 어떤 다른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여쭙고 싶거든요. 조금 더 말씀하시면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1차 산업 이후부터 2차 산업혁명을 4차 산업혁명 지금까지 계속해서 토지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기회를 가진 사람, 자본을 가진 사람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흥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별로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에 양면이 달라질 것 같지 않은데 왜 한번씩 전망을 내놓으시는가가 우선 그 낙관 지금까지의 어떤 사회 변화 또 앞으로의 그 사회 변화를 볼 때 저는 그 낙관적인 기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낙관적인 그 시나리오를 선호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또 그 시스템 하에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다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100년 전, 50년 전과 지금과 새로 태어나면 어느 시대에 살고 싶으세요? 지금 이거예요. 그래도 수세식 화장실에 스마트폰과 그 다음에 정말 저 어렸을 때도 쌀밥은 먹기 힘들었습니다. 분명히 지금 시대가 더 살기 좋은 건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특히 이 디지털 기술로 볼 때 지금대로 가면은 우리 중산층이 몰락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는 굉장히 고급의 정보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바둑 기사도 바둑을 두고 그것들이 다 그 정보로 쌓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이용하는 건 뭡니까? 그걸 거대 기업들이에요. 또 우리들도 좋아요를 누르고 어떤 때는 그냥 단순히 그냥 오케이, 크크를 누르지만 그것이 오케이나 크크를 넘어가지고 그것이 다 비즈니스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모를 뿐이에요. 우리 정보 어떤 그 포털 사이트에 가입해도 깨알같이 작은 글씨 한 다음에 오케이를 누르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근데 그거 읽어보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핵심 내용은 뭡니까? 여기서 발생한 모든 정보는 어떻게 사용해도 너희들 신경 쓰지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우리가 그런 우리의 정보, 우리의 권리를 조금 포기하지만 좋은 서비스를 얻고 있으니 그걸로 나는 만족해. 사실은 제가 볼 때 그게 아니에요. 더 많은 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그 많은 정보를 우리가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대신에 뭔가 대가를 받고 있지만 옛날과 지금과 비교하면 그러한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우리 그 시간을 쓰고 있어요. 즉 온라인 공간상이나 아니면 디지털 공간상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우리가 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게 경제적으로 우리한테 그게 보답이 옵니까? 안 와요. 우리의 전체 사회 시스템을 볼 때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 어떤 그 우리의 인간의 액티비티가 경제화되지 않습니다. 그건 경제 지표에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경제는 하락해요. 경제 지표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나빠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지금 그대로 두면 그것이 가속화됩니다. 양극화돼요. 중산층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물론 여러 가지 그 자본주의의 탐욕과 또 여러 가지의 또 그 반대되는 경향도 있었지만
우리 시스템 하에서 어쨌든 그것을 통제해 왔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특히 디지털 기술에 관한 그것에 적절한 새로운 그 균형이 잡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부익부 빈익빈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인간의 모델을 그렇게 만들어낸 거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뚝을 쌓아야죠. 방파제를 쌓아서 한쪽으로 누가 양쪽으로 가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거기서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인간상은 이러이러한 네 가지의 우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인간상이라고 제가 낙관적으로 제시를 드린 겁니다. 또 그렇게 바라니까요. 두 분 다 지금 오실 텐데 앞서 먼저 분 때문에 본인 소개하시면서 네. 불교여성개발 소속 오인순입니다. 네. 가벼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영화 얘기하겠습니다. 외국영화는 항상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를 만들고 있는데, 한 영화에서 모든 사람들한테 데이터하고 가상현실이 적용돼서 범죄자가 범죄를 일으키기 전에 본부에서 살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가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시스템이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박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게 아마 톰 크루즈가 나오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라고 직접 기억을 합니다. 예. 불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것은 시간을 우리가 시간은 불가역적입니다. 네, 따라서 미래의 것을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미래로 갈 수는 있어요. 더 빨리 남들보다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아마도 과학자들이 발명을 해낼 것 같아요. 언젠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나를 미래로 보낼 수 있지만은 내가 미래의 것을 내가 지금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순전히 가상적인 일이고 그러한 디스토피아는 오지 않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 그냥 말하겠습니다. 말이가 잘 안 들려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증강현실에 대해서 말씀 안 해주시거든요. 증강현실의 어떤 건지 대략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어느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종교계에서 하는 포럼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자산업이 앞으로 영성에 미칠 영향, 그러니까 영성과 사자산업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핵심인 것 같아서 그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쉽게 답을 드릴 수 있고, 또 즐겨서 쉽고 즐겁게 또 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증강현실은 제가 의도적으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 너무 또 제가 또 화두가 또 너무 이렇게 옆으로 퍼지는 것 같아서 좀 초점이 좀 흐려지는 것 같아서 제가 피했는데요. 개념적으로는 단어는 비슷하죠. 가상현실, 증강현실, 단어는 비슷합니다. 현실이라는 단어를 공유합니다. 그러나 개념은 정반대입니다. 왜 반대냐? 개념적으로 볼 때 가상현실의 기본적인 개념은 컴퓨터에 뭔지 모르지만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그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내가 현실 세계를 떠나서 그 세계에 내가 몰입하는 개념입니다. 그 몰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개념인 거예요. 근데 증강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컴퓨터 안에 있는 정보를 실제 세계에 갖다 뿌려요. 그래서 이를테면 내가 선생님들을 봤을 때 여기 누가 계시고 누가 계시다는 거를 내가 알 수 있게끔 컴퓨터가 정보를 전해줍니다. 그게 증강현실입니다. 실제로 그 안에 어떠한 기술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도 역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매우 틀린데, 기본적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볼 때 증강현실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가상현실은 우리들의 생활에 당분간 깊게 침투 못할 거예요. 그러나 증강현실은 이미 조금 와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한테 굉장히 깊숙이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실제 내가 세상을 볼 때는 내 눈으로 보죠. 그러나 만약에 증강현실을 제공해주는
안경을 끼웠을 때는 이 안경으로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르게 보는 영상은 컴퓨터가 제공을 해주겠죠. 그 다르게 어떤 것을 다르게 볼 수 있는가, 그거는 서비스에 따라 틀릴 거예요. 내가 길거리에 걸어가면서 내가 지금 옷을 사야 되는데 여기 옷을 어디가 사지? 하면은 이 증강현실 안경이 저기 있어요, 저기 옷가게에 있어요,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말씀드린 대로 증강현실이라는 거는 현실을 더 업그레이드 해주는 거죠. 현실을 더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현실 세계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는 그러한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가왔고 앞으로 더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할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실 제가 그거는 우리 각자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발제를 했으니까 그 발제자의 입장에서 가상현실 기술은 이런 겁니다. 그리고 핵심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또 어떤 식으로 발전해왔고 그것이 4차 산업혁명과는 4차 산업혁명의 맥락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다를 제가 이제 의견을 개진해드린 거고, 그것을 어떤 종교적으로 해석하거나 또 어떤 종교적으로 의미를 찾거나 하는 거는 제가 지금 쉽지 않게 의견을 개진하는 거는 제가 좀 월권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사회자로서 하나 좀 재미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상현실 얘기할 때 가상현실보다도 사람의 욕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먹는 거하고 섹스하는 겁니다. 몸의 중심에 이제 달라붙은 그런 기관인데 다행히 얘기할 때는 자연 선택이 먹이이고요, 싸움이고 성 선택이 이제 배우질 싸움입니다. 근데 이제 먹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걸 양산해서 많이 분리하는 것을 참 장려합니다. 근데 성적인 쾌락일 경우에는 그걸 금기시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사실 그게 욕망의 어떤 대상이기 때문에 이 성적 쾌락도 균등 분배가 될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사실 많은 사람이 행복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하면서 폴로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많이 하는데 또 거꾸로 뒤집어 얘기한다면은 이제 옛날 같으면은 왕후 장상만 이제 성적인 어떤 이제 그런 만족을 느끼고 살았고 나머지일 경우에는 이제 거기 소외되어 있었거든요. 현대사회에서는 누구든지 이성에 대해서 그런 성적 쾌락을 갖다가 이제 가상 속에서 느끼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는 평등한 사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가상현실 기술 가지고서 아마 짐작인데 가장 가능한 게 어떤 성행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 있는지 그게 보통 성 같은 데는 그게 19금이기 때문에 잘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정부가 시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금 아까 보니까 15세 이하 어린이도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나갔습니까? 네, 그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가 아까 슬라이드 한 장에 가상현실의 여러 얼굴이라고 하고 가상현실은 철학적인 사유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과학이라고도 볼 수 있고 공학이라고도 볼 수 있고 매체라고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매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디어죠. 그래서 그 미디어는 1차 산업혁명 때는 가장 중요한 미디어가 뭐였습니까? 종이죠. 2차 산업혁명 때는 가장 중요한 매체가 전자매체, 즉 TV와 라디오였습니다. 3차 산업혁명 때는 컴퓨터죠. 지금 4차는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VR도 들어가겠죠. 그렇게 본다면 인류의 매체의 발전과 지금 말씀하신 포르노 콘텐츠의 역사는 같이 옵니다. 그리고
사업가들이 새로운 매체가 나왔을 때 그것을 제일 먼저 활용하는 분야는 그 분야예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는 책으로서 글로써 그 세계를 탐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는 영화나 비디오로 탐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게임을 비롯한 뭐 그런 형태로 했어요. 지금은 가상현실로 가능합니다. 정도의 문제가 있겠죠. 얼마만큼이 현실적이냐 아니냐. 처음에 가상현실 나왔을 때도 제일 먼저 산업계에서 반긴 산업계가 거기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미국의 예만 들게요. 당시에 그 닉슨 대통령, 레이간 대통령 뭐 그럴 때였어요. 이거 굉장히 보수적인 정권이었습니다. 정부였어요. 그때 VR이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 보수 정부에서 제일 신경을 썼던 게 그 VR이 사회적인 그러한 어떤 그 향락이나 그런 사회 퇴폐 쪽으로 가지 않을까를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게다가 때마침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VR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레이니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그 헤어스타일 기억나세요? 여기 제가 보였을 때 네, 곱슬곱슬하고 정말 그 당시로서도 파격적인 또 생활도 굉장히 파격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것과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걱정들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뭐 공식적인 마켓이 아니고 소위 얘기하는 블랙 마켓에는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 하나, 그런 비디오도 있죠. 뭐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러한 것들이 처음에 그 카세트 레코드, 테이프 레코더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왜 샀는지 아세요? 그거 보려고 샀습니다. 근데 곧 죽었어요. 재미있게도 종이라는 매체, 그 다음에 영화라고 하는 매체, 비디오라고 하는 매체, 그 다음에 컴퓨터라고 하는 매체, 다 초기에는 그 산업이 처음 들어서 일반 대중을 현혹시키고 시장을 퍼뜨렸어요. 근데 곧 이어서 주류 콘텐츠, 즉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한 콘텐츠들로 이제 다시 다 사회를 정화시켰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사회에 얼마만큼 우리가 사회가 성숙해 있고 깨끗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판단은 바뀌죠. 그리고 VR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시장은 죽지는 않을 거예요. 남아있겠지만은 저는 크게 중요한 시장은 아니라고. 여러분 뭐 너무나 참 잘 들었죠. 여러 가지 뭐 꼭대기 밑바닥 얘기까지 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양력 소개할 때 말씀드리지 않은 영역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출마 후보 당시에 그때 산업혁명 특별시 추진위원회라고 해서 구성해서 각계 인사들 모셔가지고 이제 잠을 하시게끔 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원 교수님께서 카이스트에서 유일하게 관여하셔가지고 신문에 크게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앞으로 아마 48 관련해가지고 아마 정치에 여러 가지 발휘가 될 것 같은데 나라 통치에.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과학만 아시는 과학자가 아니고 이제 그런 부작용도 염려하시고 또 낙관도 하시고, 근데 낙관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아마 제 생각에 교수님께서 반드시 관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퇴임하셨지만은 우리 속담 중에 속담보다도 경구 중에 노익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들수록 더욱 익자입니다. 더욱 젊어진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올해 퇴임하셨지만 하여간 이제 오늘 강의는 너무나 또 감사하고요. 더불어서 교수님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한국불교학회에서 불교 4차 산업이라는 명제를 걸고 3월 25일 날 2차, 4월, 5월, 6월, 7월 오늘 이제 부야예의 마지막으로 이제 원광희 교수님을 모시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강의 훌륭하시고 또 과학자시고 전조학을 하시지만은 철학적 입장에서 조명하시고 또 역사적 입장에서 조명하시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긍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시게 돼서 역시 원로계시고 훌륭한 마인드를 지니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참 강의 참 감명있고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지금 이제 하이테크한 알레지 시대에 주임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들을 하죠. 기술이 고급화됨으로 인해서 기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소멸되고 새로운 가치가 생산돼야 되는데 그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는데 불교가 기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학술 대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12월 2일, 3일 날 국내 학자 한 20여 명이 이 분야에서 지금 논문을 열심히 쓰고 계시고 외국의 한 10분의 학자분들이 열심히 논문을 쓰고 계십니다. 약 30여 분이 훌륭한 논문이 나와서 지금 하이테크한 시대에 있어서의 우리 가치 생산이 소멸되고 있는 시점에서 철학적 함의와 불교적 논의를 통해서 행복을 창출할 수 있고 가치를 생산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논문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오늘 12월 2일, 3일 동국대학교에서 이틀 동안 세미나를 갖게 됐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함께 동참하셔서 새로운 가치를 생산해낸 그런 훌륭한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줄 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풀이 말씀 안 드려도 너무도 쉽고 가볍게 접근하시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풀어서 말씀 안 드려도 잘 이해하시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아까 제가 이 원광희 교수님 모시고 차를 한잔 하시면서 말씀 잠깐 나누었는데 오늘의 이 자리에서 강연이 본인한테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행복한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일생 학자로서의 일생 교육이 있으시면서 수많은 강의를 해오시면서 많은 지혜들을 배출해내고 많은 일을 길러내면서 바로 오늘 이 순간이 가장 행복했다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불교 학회 회장으로서 또 이렇게 교수님을 모신 우리 학회로서 크나큰 영광이고 사랑이고 또 가슴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제가 마이크를 잡아서 또 마이크를 잡는 게 저 사람 또 나왔어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저도 여러 군데서 강의하고 또 사람들과 대화했지만 전 오늘이 정말 저는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과학은 객관적이어야 되죠. 따라서 제가 그 강연을 할 때 제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항상 기술 얘기밖에는 제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그동안 꼭 하고 싶었던 얘기, 이 얘기를 제가 할 수 있었고요. 그것을 또 이렇게 흔쾌히 또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들어주시고 하는 또 선생님들께 정말 저로서 정말 영광이고 제가 영광이고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1차, 2차, 3차, 5차 VRA 강의를 또 부활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돼서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달에 걸쳐서 당장 진행된 불교와 4차 산업 원래 워크숍을 모두 마치게 됐습니다. 그동안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또 무사히 마치게 된 점, 준비하는 데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준비하실 때 도와주신 그동안 5차 동안 인터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원래 워크숍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여해주신 분들 다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